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극렬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정착촌을 기습 침공해서 1,500여 명이 숨졌고 주민 150여 명이 인질로 납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교민들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10월 6일에 통화해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40년 전 자행된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 희생자들의 공식 추모식을 국가보훈부가 처음으로 주관했습니다. 또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지평리 전투의 몽클라르 길이 7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런 주제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5차 중동전쟁으로까지 불리기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악화 일로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이 사실상의 배후에 있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큰 변수인 국제전의 양상도 띠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했죠. 즉각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앞으로 50년간 잊지 못할 철저한 보복 응징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비군 30여만 명이 소집됐는데요. 이스라엘 국민 특유의 애국심이 전 세계적으로 불붙으면서 귀국 행렬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현주 평론가님. 양측 모두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참 큰 걱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격전이 이루어진 사흘째를 맞이해서 일단 지금 중간 사망자 집계가 약 1,500여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부상자만 해도 4,400명이다라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현지 상황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참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973년에 있었던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서 50년 만에 네. 신중동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확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국적의 이스라엘인들이 속속 귀국해서 지금 예비군에 합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에다가 오토바이까지 타고 그 최고의 방공망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리고 아이언돔까지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에 긴급 배치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실패할 일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마스를 비롯한 아랍 세계에 오판하지 마라라고 지금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면서 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랄드 포드함을 이 인근에 있는 지중해로 옮겼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F-35와 같은 최신 이 스텔스기를 비롯한 항공기를 급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도 언론을 봤더니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47년에 미국,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설립되고 11분 만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비극적 순간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고 테러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테러에 대한 확실한 응징을 할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아울러서 강력한 지금 무력 시위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마스를 비롯한 이 인근에 있는 그 아랍 세계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우리나라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민들도 꽤 있고 또 성지순례라고 해서 우리 여행객들도 많이 가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10월 1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에 현재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교민들, 여행객들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 로켓포 공격이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해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나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유국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확전 우려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현재 급등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등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을 보이다가 이제쯤 그 상승세가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나라면서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던 찰나에 네네. 이와 같은 중동에서의 정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가 약 4.3%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네. 이것은 9일 뉴욕 거래소 현재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를 67%, 가스의 경우는 37%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동의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유나 이 가스 도입 경로는 주로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발생한 지역과는 거리상 조금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이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심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국제 유가에 잔뜩 정부도 주목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정부도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10월 9일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그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그 예상 영향을 긴밀하게 점검 중에 있습니다.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이번 전쟁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이 수교 움직임을 불안하게 느낀 나머지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유가의 흐름과 관련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중동 관련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하마스로 인해서 기습 공격을 받은 것에는 이스라엘이 그간 세계 만방에 자랑했던 그 군사력, 정보력, 여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자칫 잘못해서 무슨 오판을 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도 예. 긴급 안보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사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제 정세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안보 상태에 어떠한 영향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요. 방금 전에도 유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집중해서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수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 수송기를 급파해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본국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네네. 이를 약 2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국제 뉴스가 아닌 이런 상황을 우리 경제 또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자, 그 의미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들어보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 우리 기업들이 만든 미국산 장비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거 우리 업계로서는 기다리던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새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미래 전망을 밝히는 어떻게 보면 그 등불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와 그 삼성전자의 중국 내 그 큰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미국이 이런 VEU라고 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중 경제 전쟁 와중에 최신 하이테크 기술과 관련되는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국 SK와 그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간 이와 같은 그 수출 규제에서 유예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괄적인 어떤 그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우리가 그 중국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르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인가요? 오늘 그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6만 전자를 넘어 7만 전자를 바라볼 정도로 네. 6만 7,600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꽉 막혔던 우리의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 때문에 위축된다는 게 경제 전반에도 주름살을 들이웠는데 희소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다소 앞선 시점이었습니다만 10월 6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 만난 적이 있죠.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총리 역할도 하고 있는 빈살만 박수 한 번만. 왕자를 지금 윤 대통령이 영접해서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 11월이니까 거의 1년이 지금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양자 배석자들과 함께 회담을 하고 있죠.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또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또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당시 이 회담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11월 17일에 입국해서 약 20시간가량, 만으로는 하루가 좀 못 됩니다만 머물면서 윤 대통령과 두 나라 사이의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걸 보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관저에 초청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방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1년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기업 회장들은 물론이고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두루 만남을 가졌습니다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에너지나 방산 분야, 인프라 건설 등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앞으로 더 돈독히 해 나가자 이런 서로 간의 회담을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관저에 초청한 것도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MOU 체결 내용이 300억 불,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이른다는 것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이에 대해서 이도훈 대변인이 최근에 10월 3일에 사우디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식 언급을 했고 네네. 이어서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해서 모종의 큰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MOU 체결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1년이 돼가면서 중간에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혹은 그 추진 과정이 지금 무르익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빈살만 왕세자는 당시 방한을 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재계 주력 총수들을 두루 다 만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옆에 처음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성 현대차 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쭉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그 대기업 모든 주가를 합해도 빈살만이 가진 국부펀드의 그 가격보다도 적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갑부 1위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빈살만한 사람이 아람코의 실질적 소유주이면서 네네. 사실상 사우디의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경제, 특히 우리가 IT를 비롯한 건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본을 같이 해서 자신들의 어떤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재계 특히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얼른 그 일정을 취소하고 그 모임에 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귀빈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걸 보니까 그때 MOU를 체결했고 지금 차근차근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화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에 10월 6일에 이루어진 두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 신중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에게 했던 투자 약속들을 구체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직접 그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사우디와 UAE 투자의 경우 규모는 결정이 됐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 프로젝트가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달 안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것이다. 밑에 두 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도훈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도 바로 저겁니다. 뭔가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것이다. 조금 약간 불투명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사한 거죠. 그렇죠. 빅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 MOU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40조 원 규모, 300억 달러, 굉장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될 것이냐, 구체
어찌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아마 정상회교 일정 이후에 여러 실무진에서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묘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사우디와 UAE의 한국 투자가 이달 내에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11월 2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BIE 총회가 있습니다. 아, 부산 유치를 위한 1차 투표죠? 그렇죠. 2030 세계 엑스포의 개최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놓고 최종 투표가 있게 되는데 이게 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우디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최대 경쟁국이 지금 사우디거든요. 리야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묘하게 실질적으로 경쟁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또 물밑에서는 이런 실질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사인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 때문에 네. 조금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11월 28일에 파리 BI 총회 투표는 뭐 승부는 승부고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봤지만 또 파리에서 1년 뒤에 그 올림픽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국제 관계라는 건 손잡을 건 잡고 정정당당한 또 경쟁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특히 이번 한 사우디 투자의 핵심 역시 네옴시티 수주전으로 봐야 할 텐데 우리 기업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이달 하순쯤에 사우디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네옴시티 그야말로 꿈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00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00조나 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뒤에 옆에 보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면적 자체가 서울의 44배 정도 되고 이제 그 왼쪽 오른쪽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될 정도의 어떤 150km 될 정도의 어떤 폭과 또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 이게 가동하는 목표도 에너지 자체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설립된 것이 1927년입니다. 한마디로 100주년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수도 두바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사우디의 중동의 중심이 된 것에 어떤 비추어 봤을 때에 포스트 오일머니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상품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굉장히 사막에서 많은 건설을 하고 IT가 있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중동에 있었던 많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네옴시티에서 많은 수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국력을 집중해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듯이 서울의 44배 면적, 서울과 강릉을 잇는 정도의 사막 위에다가 꿈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도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디지털 메가시티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막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라스베가스인데 네. 그것을 넘어서 초현대식 IT와 거기에는 많은 어떤 숲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우리의 어떤 중동의 어떤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시 가자지구 전쟁 얘기 좀 약간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지금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에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낀 이란이 사실상 배후에서 하마스를 조종해서 자금 지원도 엄청 해가지고 일으킨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동의 최대 부국이자 강국인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관계 강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하마스가 왜 이와 같은 사실상의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하마스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재반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금 이스라엘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사이에 있던 한 사원에서 올 4월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몇 명 체포했던 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7년 이른바 2차 대전 이후에 벨포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기 73년까지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4차 중동 전쟁 발발일이 1973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딱 50일 되는 50일 기념일. 되네요. 네. 마치 9.11 테러 있는 기념일 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날을 딱 맞춘 듯한 그 기획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배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있어서 서방과 아랍 사이에 화해 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긋장을 놓아가지고 자기들이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관심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내내 중동에 있었습니다. 중동 3개국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동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 네옴시티도 그렇고 중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요번에 좀 길지 않았습니까? 네. 한 2주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사진 같은 게 보도 자료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중동에 계속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부에 베니수에프주 와스타시라는 곳에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의 이름이 콤 아브라디 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2012년부터 여기서 텔레비전, 모니터, 태블릿 같은 것을 주로 생산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 시설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중동 사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집트라고 하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교두보적인 그 그렇죠. 위치에 있는 네네. 곳이거든요. 우리 외교부도 중동 아프리카국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만큼 중동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거점이 이집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방문을 했고 네. 또 지난 28일에는 이스라엘의 R&D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마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는 전혀 못했을 것으로 그랬겠죠.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을 여러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자회사 삼성 넥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 등 연관된 여러 혁신 스타트업들을 현지에서 세워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새삼 알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격변하는 중동 정세와 우리의 대응,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 등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지요. 꼭 40년 전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당시엔 버마라고 했습니다. 건국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서 북한의 테러로 우리 강요와 수행원 17명이 한꺼번에 순국하는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공식 추모식을 주관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족들이 사적으로 추모식을 해왔고 비로소 10년 전인 2013년 30주기 추모식을 외교부가 주관한 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참 이 아웅산 당시 이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렇죠. 이 40주기 추모식이 그 서울 현충원의 국가유공자 제1묘역에서 거행되고 보훈부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 보훈부 장관이 참석한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도 참 그동안 너무 국가가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훈부가 첫 주관을 해서 40주년 추모식을 지금 열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유족들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그냥 개최를 했던 거겠죠. 제사 지내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왔다가 처음으로 지금 유족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국가 정부에서 보훈부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추모식이 열리게 된 것이라서 더 의미가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것이 이제 벌써 40년 격세지감을 네. 느끼게 됩니다. 자, 아웅산 장군이 누구냐? 버마 건국,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고 수지 여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젊은 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벌어져서 기억이 정말 어제일 같습니다만 최 변호사님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사실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그때 칼라 TV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참혹함이 생생한데요. 지금 그 모습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붕이 당시에는 통째로 날아가고요. 네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그 보십시오. 당시에는 네. 어떤 그 요인들이 다친 모습이 TV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이후에 끔찍했죠.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실질적인 생생한 영상이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폭발 직후의 모습이고 네네. 그 당시에 사진 기자 한 분이 부상을 입은 채로 나가서 지금 알리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통째로 다 돌아가시거나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각의 핵심이 되는 분들이 많이 그 세상을 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석준 그 부총리를 비롯해서 한병춘. 네네 그렇죠. 그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그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외교를 책임지고 했던 분들이 저와 같은 그 북한의 테러에 지금 한순간에 그 목숨을 잃었던 그 사안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한국의 내각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전쟁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에서 이와 같이 이제 합동 그 국가에서 기리는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만시지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테러범들이 미리 그 앙산 묘소에 천장에 폭탄을 설치하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교통체증이 미얀마 시내 양곤 시내에 심해서 앙산 묘소에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한 3, 4분 늦게 갔는데 그 일정이 맞춰졌더라면 대통령 유고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었죠.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이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 후일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이었고요. 이 장소가 미얀마의 옛 수도, 예전에는 버마라 그랬습니다. 버마죠. 미얀마라고 네. 하기 전에. 미얀마 옛 수도인 현 최대 도시죠. 양곤의 아웅산 묘역, 말씀해 주신 대로 독립 영웅이기 때문에 이 묘역 참배 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미얀마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괌, 거기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17박 18일 일정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로 했었는데 네네. 애초에는 미얀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동맹 제3세계라고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동맹국이 더 많았습니다. 비동맹이죠, 이른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외교 지평을 확대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순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웅산 테러에서 당시에 그 승용차가 고장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도착이 좀 지연이 됐고 예행 연습을 위해서 음악이 연주가 되니까 그것을 잘못 보고 폭탄 테러가 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진단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숲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보신데 추모식이 거행된 곳이 시멘트 길이었던 과거의 여의도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아웅산 테러로 인해 현장에서 희생된 17분에 대해서는 합동 국민장이 거행됐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조문과 분향을 했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 유해가 안장이 됐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큰일 맡으시고 뜻하지 않게 실로 뜻하지 않게 천인 공로할 붉은 테러로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시의 유명을 달리하신 17분의 순국 외교 사절들. 무슨 말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리요. 고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순국하신 외교 사절들의 유해가 정들었던 중앙청을 돌아서 눈물 지으며 슬퍼하는 연도의 수많은 시민들과 작별하며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의 순국 외교 사절 합동 국민장 영결식장. 10월 13일 오전 10시 전국에 울려 퍼진 사이렌에 맞추어 온 국민이 추모 묵념을 올렸습니다.
네, 이후 2014년이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주범인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쳤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나마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른바 늑대 사냥 작전이었죠? 네, 늑대 사냥. 여기서 늑대는 북한이겠죠. 뭐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북괴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공개된 외교 문서를 보면은 최근에 거의 뭐 한 27만 쪽 되는 외교 문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아웅산 그 북한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 정책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초기 작전명이 늑대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작전 목표가 북괴의 만행과 위해성을 각국에 알려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4단계로 나눈 다음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 단절 내지 공간 폐쇄, 공간 규모 축소, 그리고 외교 관계 격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인적 물적 교류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컨대 이제 뭐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등급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차차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친서 관계에 따라서 북한과의 어떤 그 외교 관계를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적지 않은 또 성과가 있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40주기 추모식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에 순국한 유공자의 유족들, 시민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모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조화를 보냈고 그 뜻을 또 기렸죠? 그렇습니다. 유족 대표로 한병춘 전 비서실장의 자제죠. 함재봉 전 아산 연구원장이 유족 대표로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재봉 원장의 이야기를 빌어보면은 그 유족인 고 심효석 교수님, 그러니까 그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에 작은 나라 크게 빛내 슬프도록 장하여라. 아하. 이렇게 직접 문구를 작성해서 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에 얼마나 그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민식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유족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유족들이 참석을 해서 당시에 희생당한 17분 외교 사절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조화를 보내서 고인들을 추모하는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민식 장관은 추모사를 직접 보내서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웅산 테러에 대해서 북한이 이 테러를 저질렀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고 이게 이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부의 인류 보훈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게 국가 행사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만시지탄이라고 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지금 그 장관급으로 한 다음에 지금 이런 일련의 어떤 국가보훈을 강조하는 일련의 행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아웅산 테러 희생자 유족을 제대로 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기념식으로서 격상시켜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운 분들이 참 많이 돌아가셨고 또 그 유족들 중에서는 그 뒤에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한 분들도 많습니다. 또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심현섭 씨가 유가족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피해자 중에 한 분인 고 심상우 전 의원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렇죠. 고 심상우 의원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였고 이 아웅산 테러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13세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53세가 된 거죠. 본인이 개그맨에 데뷔하게 된 계기도 어머니나 가족분들이 너무 침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웃겨드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데뷔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예. 40주년 만에 정부가 주도하는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4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러한 추모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그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끝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얘기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지난 10월 6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전거 길, 여러분 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인데 이게 4,321m의 길인데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이 길이 불어로 몽클라르, 사람 이름인데 몽클라르의 길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전쟁 당시에 이 프랑스 군의 활약이 대단했던 그 지평리 전투가 벌어졌던 일대에서 자전거 도로 몽클라르의 길이 명명이 되고 양평에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이 지평리 전투라고 하는 것은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군과 미군이 중심이 돼서 중공군의 공세를 물리쳐서 유엔군이 반격하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 몽클라르는 프랑스의 장군 이름입니다. 네. 랄프 몽클라르라는 장군이 스스로 이 전쟁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장에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서 우리나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총 3,421분의 프랑스 군인들이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자전거 길의 길이도 3,421m. 4,321m죠. 네,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 조형물도 앞으로 세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 지평리 전투 6.25 전사에 남는 대격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중공군을 이긴 의미도 있었고 격렬함이 대단했었는데 자, 어떤 전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정말 쳐들어와서 거의 뭐 그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으로 쳐들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지금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1사후퇴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지평리 전투가 자. 중공군으로서도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 전투지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유명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이에요. 저분의 이름을 딴 건데 저분이 계급까지 내려가면서 아까 김현주 평론가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중장이니까 별 3개죠. 별 3개가 중령, 우리가 그 무궁화 3개로 강등해가지고 왔다. 스스로. 스스로 네. 강등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장군은 대대를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네. 대대를 지휘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중령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자청해서 이영만리 한국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치열한 전투에서 이와 같이 큰 그 전과를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중공군 3개 사단을 상대로 해서 이겼고 실제로 중공군 5,000명이 사망하고 79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했었지만 이 정도로 큰 그 전투가 프랑스 어떤 그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전투였고 우리가 좀 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맞서 싸운 것도 대단하지만 그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 가르친다는 엄청난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 이 몽클라르 길 경관이 아주 또 좋습니다. 과거의 역사길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어디가 이 몽클라르 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양평역 일대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미포 나루터가 있고요. 지평리 몽클라르의 길을 지금 붉은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남한강 따라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윗부분에 네모난 표시를 큰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평리 전투가 있었던 곳은 붉은 원으로 윗지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3,421m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랑스군 3,421명의 의미를 담아서 몽클라르의 길 역시 3,421m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이 가을 날도 좋고 저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겐 유명한 길이라서 그렇죠. 또 몽클라르의 길이 조성된 뒤에 가보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몽클라르의 길 조성을 축하하면서 공식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이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물론이고 프랑스 방송인으로 여러분 뭐 드라마 예능에서 많이 본 그 파비앙 씨 또 프랑스 육군 사관 생도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또 프랑스가 이 길을 뜻깊게 생각하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몽클라르 장군 자체의 얘기가 그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에서 지금 얘기가 될 정도로 프랑스 내에서도 프랑스 전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 그 행사 자체에서 한국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인들도 참석을 하고 프랑스 지금 사관 생도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외국에서 와서 한국어를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 파비앙 코르비노 씨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사는 프랑스인으로서
몽클라 장군을 존경하고 그에게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파견 같은 경우에는 역사박물관에서 객원 해설가로서 6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도 더 많이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어떤 그 교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유럽과 그 프랑스와도 좀 더 가까운 와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좀 뭉클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뭐 자전거 길이라는 의미보다도 지평면에서 전적지가 저곳을 따라서 있거든요.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6.25를 모르는 그 후세들에게 교육의 장도 되고 가족 피크닉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18km를 같이 이게 동맹로드라고 해서 또 달리는 행사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초동 설의 마을에 프랑스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양평까지 가셔가지고 좀 가을을 즐기신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프랑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을의 나들이 장소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